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자율의 개념입니다. 국가가 시민사회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해서 국가가 주도해서 이 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장의 여러 주체들 그리고 공동체의 여러 주체들이 어떤 자율적으로 이 국가를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가의 경쟁력과 혁신을 만들어가는. 네,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각설하고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신지호 의원님 오늘 첫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보통 소개를 해드릴 때 자유한국당 누구 전 의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적을 안 갖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안 갖고 있고요. 예. 네, 저는 오래전에 그 새누리당 시절에 당적을 정리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계속 예, 그냥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럼 오늘 보수의 입장에서 좀 자유한국당 여러 가지 얘기들 좀 전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병준 자유한국당 신임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을 했고 이 자리에서 김병준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해를 구하려 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구하려 했다는 근데 얘기가. 구하려 했었다는 거지 구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후 립서비스인 거고요. 예. 사실 좀 캥격했죠. 왜냐하면 참여정부 시절에 상징적인 두 사람을 고르라면 문재인 그때 왕수석이라고 이름을 붙였었잖아요. 네네. 문재인 수석이 계셨고 그다음에 한편에 정책실장으로 김병준 실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건 그냥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할 일이잖아요. 예. 예. 그런 거고 어쨌든 양해를 안 구한 거잖아요. 그럼 네. 그때 양해를 안 하면 안 가실 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자유한국당 당적을 안 갖고 계신 신지호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지금의 이 자유한국당의 상황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의 선출 어떻게 보세요? 거의 유일한 카드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한병도 수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싶었다는 거는 제가 김병준 위원장하고 대화를 나눠본 건 아닙니다만 네. 이제 추론해 보건데 문재인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에 이제 김종인 당시 이제 2012년 대선 당시에 박근혜 만들기에 앞장섰던 반대 진영에 있던 사람을 비대위원장을 끌어들여서 당 수술을 했듯이 그랬었네요. 나도 네, 그런 네. 용도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그래서 그런 점에서 크게 봐서 예. 이제 한국 사회 양날개 이제 진보도 튼튼하고 건강해져야 되지만 지금 보수가 굉장히 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통 크게 그런 것들 봐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꿈보다 해몽. 그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병준 지금 현 위원장이 그 당시 정책실장도 했었고 네. 또 교육부총리도 하셨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 13일 동안. 네. 그런데 친노 쪽에서는 또 그걸 상당히 거리감을 둔다면서요? 친노 쪽이라기보다 2012년인가요? 그 이후로 약간 독자적인 행보를 하셨고요. 그거는 친노도 분화하는 거고 정치 세력이라는 게 고정불변이 아니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물어보시는 것은 전재수 의원이 네. 당신의 출세에 노무현 정신을 입에 올리지 말라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잖아요. 아마 그게 다들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초선 의원이 그 정도 패기는 부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 비대위원장이 노무현 정신은 어디에나 있다 이렇게 응수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노무현의 사람들이 지금 여의도 정가 국회를 다 접수한 셈 아닌가요? 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또 생각해보니까. 네. 그리고 지금 민평당에도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지금 당대표 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라 저는 노무현 정신이
자유한국당 내에서까지 구현된다면 예. 그걸 전제로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구현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신지우 의원께서 사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노무현 정신이 뭔가 이제 이걸 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를 텐데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노무현 정신의 좋은 점은 이제 이른바 바보 노무현으로 상징되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서 지역주의에 온몸으로 항거했던 네. 그런 모습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몇 년은 그 국정 운영을 하시면서 국회하고의 어떤 그 협력 관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이제 원만한 국정 운영이 힘들다 해서 당시 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하고 이제 청와대 회담에서 그러니까 동거 정부를 같이 만들자. 거국내부 대연정을 하자. 그죠? 네네. 국무총리부터 시작했고 장관의 반 이상을 한나라당에게 줄 테니까 뭐 하고 또 이제 원포인트 개헌을 뭐 해서 이 대통령하고 뭐 임기 조정 등등 이런 어떤 요즘 얘기로 하면 이제 분권과 협치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당시로서 이제 그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거를 이제 선구자적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바보 노무현이라든가 분권과 협치를 향한 그런 선구자적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 그럼 좀 아쉬운 점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아마 이제 김병준 위원장 그쪽으로 노무현 정신을 좀 강조하고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 김병준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잘못된 계파 논리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인선에 대해서는 신지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것도 이거는 뭐 보수 진보 여야 좌우 할 것 없이 우리 사회의 어떤 고질병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 앞에 이제 약속을 하셨고 공존과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겠다. 통합, 국민 통합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진영 논리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 진영 논리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보수 진보를 일종의 이제 선악 이분법으로 나누고 뭐 흑백 논리로 나누고 우리 쪽에 하면은 좋은 거고 저쪽에 하면 나쁜 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제 이중잣대 논란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각자가 어느 그 진영에 속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그 사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좀 실사구시를 해서 그때그때 껌껌이 좀 시시비비를 가르는 이런 정신들이 있어야지 여야 간에도 이렇게 접점이 만들어지면서 국정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이건 그야말로 이제 그 진영 논리라는 거는 이제 흑백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국 사회 어디든 다 좀 지향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 우선 지금 이 말은 자유한국당 내의 과거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계파 논리는 친박 패권 얘기한 거고 이게 지난 총선에서 진박 간별하다가 총선이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잘못된 계파 논리는 그런 논리, 내 사람 챙기기. 그러니까 사실 계파가 정파로서 건강하게 자리 잡아서 좋은 정책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계파나 정파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잘못된 계파 논리, 내 사람만 챙기고 패권을 부린다 이런 것 같고요. 이 진영 논리는 저는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에서 저는 그 주변 분들이 전부 진영 논리에 빠져서 가려주기에 급급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영은 있는 건데 잘못된 진영 논리의 전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잘못된 계파 논리와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되는데 빠져서 자유한국당이 위기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나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뭐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를 할 것 같은데 우선은 어제 한 얘기들을 좀 돌아보면은 그 김병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주의적 경향이 사회 곳곳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정치 철학적으로 국가주의 하면요. 그 자유주의하고 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개인이나 시민사회의 어떤 자유를 존중하기보다는 국가 개입을 좀 과도하게 했을 때 이런 걸 이제 국가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뭐 최저임금 인상부터 시작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직종별 또 지역별 이렇게 선진국하고 비교해 보더라도요.
직종마다 최저임금이 다를 수가 있고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이제 획일적으로 국가 모든 걸 정하고 심지어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난 지금의 그 최저임금만 받고도 일하겠다고 하는 그런 근로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자율협약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의 법률에 또 그 법률을 범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과도한 처벌을 받죠. 예, 네. 그러니까 과도한 국가 개입보다는 시민사회 또는 이제 시장의 자율성을 좀 더 존중하는 쪽으로 한국 사회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취지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처음엔 국가주의적 경향이 사회 곳곳에 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시장 주체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한 결과 이런 걸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의 이상주의적인 형태죠. 근데 사실 국가주의적 경향이 없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는 보호하고 지금 이제 자신들이 다 산업이 크고 전 세계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니까 그때는 이제 상대방의 국가주의를 비난하고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경제에 관해서만은 진짜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국가주의로 규정한다든지 또 다른 상대방을 자유주의에 매몰됐다. 이게 아니고요. 예.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확대 재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중에 최저임금 제도를 바꾸어서 국민들의 소득을 늘림으로써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건데 이것이 과거 정부의 시장 중심론, 낙수 이론, 민간 일자리, 감세가 효과를 발휘했다면 이런 소득주도 성장,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얘기하는 이런 재정 정책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확대 재정을 한다거나 공공부문 일자리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 아니고 과거 정부에서 소위 김병준 위원장이 얘기하는 시장주의적으로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나온 아니라 그렇다면 무엇으로 경제를 살릴 건가. 지금 이 대안을 제시해야지 상대방을 국가주의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념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태도는 적절한 것 같지 않아요. 네. 자유한국당 내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그 김병준이라는 강수를 두고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선임을 했는데 공천권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뭐가 있을까 싶더니 일성을 보니까 지역위원장들을 본인이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정도의 힘이면은 지금의 위기에 빠진 자유한국당을 좀 바꿀 수 있다고 보세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제 그 지역위원장 교체도 네. 그 당사자들 개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설령 이제 국회의원들이 보통 자기 지역구의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네. 이제 한국당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겁니다. 근데 그 겸하고 있는데 이제 당협위원장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국회의원 임기는 보장되겠지만 차기 공천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거의 버금갈 수 있는 정도의.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상당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근데 그 지역위원장 교체보다도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세우는 거, 노선 정립을 우선하고 그럼 거기에 못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럼 그 인적 쇄신을 하겠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거라고 보냐면요. 지난 주말까지 뭐 자유한국당 의총이 그야말로 난장판일 정도로 그냥 이전 투구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주말을 거치면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 김병준 교수가 만장일치로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고 잡음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말 동안 모종의 무슨 그 움직임이 있었다고 봐야 되고 그거는 아마도 친박들에게 이게 인위적으로 너희들 목 칠 거 아니니까 김병준 위원장 체제에서 우리 한번 일단 잘 맞춰보자 하면서 좀 안심을 시키는 그리고 그러니까 친박들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일단 김병준 체제에 출범하는 데는 크게 좀 소란을 피우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그 얘기는 이전에 이제 친박을 정리하지 않고선 자유한국당이 거듭낼 수 없다라는 시각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봉합 정도로 갈 수도 있다라는 입장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그 보수의 새로운 가치, 뭐 노선을 정립하고요. 그 다음에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데 아무래도 인적 쇄신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른바 친박 비박 쪽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이 이렇게 쇄신 대상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친박이 많이 될 수밖에 그렇겠죠. 없겠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친박들은 내가 과거에 친박을 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잘리게 되는 속된 말로 이렇게 그 청산이 되는 대상 중에 나는 아마 아닐 수도 있을 거야. 다 나름대로의 그 희망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상 이제 인적 청산이 가시화되면요. 그때는 또 굉장히 당이 시끄러워지겠죠. 네.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한 이후의 시점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요거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강원랜드로부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해명을 했는데 내가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비용은 난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KBS가 취재한 결과 강원랜드 측이 김 위원장 초청하기 전에 청탁 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 자문까지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거 터지면 비대위원장 수행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타깝습니다. 이게 나왔다는 게 안타깝고 솔직히 저는 문제 안 되기를 바랍니다. 심정은. 근데 뭐 법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김 비대위원장의 대응은 되게 아니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비용을 몰랐다. 이거는 대충 김영란법이 한도가 음식은 3만 원, 뭐 5만 원 이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골프 한번 라운딩하고 밥 대충 보면 얼마인지 아는데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은 조금 의외예요. 네. 그리고 특히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그 도덕적 기준이 강화됐고 김 비대위원장이 사실 논문 표절로 13일 만에 교육부총리에서 낙마한 아픈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일을 겪으면 되게 주변을 단속하게 되고 행동을 더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정치적 꿈이 있는 분으로 보였기 때문에 대응은 되게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경찰에 이제 수사 의뢰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쪽 얘기에 따르면은 100만 원이 상한선인데 다 합쳐보니까 116만 원이더라는 거예요. 16만 원이 오버됐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 행사를 주관했던 강원랜드 측에서는 그 60몇만 원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액수에 할인 받아서 하면 60만 원 될 수 있다. 액수의 싸움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걸 떠나서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정확하게 액수가 얼마였냐. 그래서 이게 오버된 거냐 아니면 그 적정 그 범위 내에 있었던 거냐 이런 거는 이제 따져보면 되는 건데요. 이게 4개월 전부터 나왔던 거를 비대위원장 되는 날에 KBS가 이제 경찰 그 취재해서 이제 보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필 이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참 경찰이 치졸하다 못해서 지금 안 그래도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그 검찰의 그 수사 권한을 경찰에게 많이 이렇게 좀 이관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보다도 더 정권의 알아서 정권의 그 입맛에 맞추는 그리고 이거는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피의 사실 공표거든요. 이게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과연 경찰에게 이렇게 수사권을 줘도 되는지 오히려 그리고 최근 드루킹 특검 보면 얼마나 그 날림 부실 수사를 했습니까? 이 문제는 이어서 좀 이따가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각설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강원랜드 골프 접대와 관련해서 신지호 의원께서는 경찰이 좀 몹쓸 타이밍에 정보 흘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논란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님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KBS 취재 기자가 아주 유능했던 게 아닐까요? 이게 뭐 그날 당일 나왔을 건 아니고 집요하게 취재하다가 그 시기에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신지호 의원님처럼
저렇게 분석할 것이 뻔하고 그런 욕을 먹을 게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당일날 비대위원장 된 당일날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경찰이 이런 욕을 먹을 거고 이게 조금만 생각해도 수사권 문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테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걸 만약에 그 날짜에 맞춰서 흘린 사람은 정말 아주 바보인 거죠. 그래서 저는 KBS 기자가 취재를 잘한 게 아닐까.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쪽으로 가보죠. 전당대회 후보 등록 사흘 앞두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김부겸 장관의 출마는 많은 사람들이 좀 예상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불출마 선언의 속내. 먼저 신지호 의원께서는 왜 불출마했다고 보시는지. 저는요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이건 지금 자유한국당 계열이건 네. 어느 당이 집권하던 결국 그 차기를 노리는 사람들은 그 당시 청와대 주인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우리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우리 정치의 자화상이 아닌가. 뭔가 자기 나름의 독자적으로. 소신과 자율적 판단 속에서 움직이기보다는 네. 우리가 흔히 낙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그런 낙점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김부겸 장관의 출마 의혹은 있었던 거는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 본인도 그렇게 피력을 했고. 근데 결국은 그 오케이 사인을 못 받아서 이렇게 접는 뭐 이런 점에서는 뭐 이게 정당 따질 것 없이 이런 어떻게 보면 제왕적 대통령 권력 이거는 여전하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예. 네. 오케이 사인을 못 받았다고 말씀. 그러니까 청와대로부터 못 받은 거죠. 예. 최민희 의원님.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오케이 사인을 받아내면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지하겠냐. 여기는 뭐 70만 가까이 6개월 권리당원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민주당 지지자들의 흐름과 김부겸 장관의 어떤 정치 감각이라는 게 불일치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신문에 대통령께서 이번에 개각 요인 사퇴시켜주면 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 결국은 발목을 잡았다. 자승자박을 만든 그 첫 시발이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그 SNS에 보면 이게 언론엔 보도는 안 되지만 SNS에 보면 왜 대통령님을 당대표 선거에 끌어들이느냐 이런 비판이 되게 많았거든요. 지지자들 네, 쪽.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순간 사실은 개각 요인이 있었더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자승자박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김부겸 후보는 대다수 언론이 여론조사했을 경우 1순위 후보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언론이 불러내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지도를 조사해보면 일반 국민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 반응이 다 달랐어요. 일반 국민들은 김부겸 장관이 1인데 민주당 지지자는 이해찬 전 총리가 1이고 요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수 쪽의 어떤 전략가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김부겸 장관이 출마를 안 한 게 오히려 좋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폭망한 걸 보면 PK 부울경이 다 넘어갔잖아요. 예. 그런데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에는 TK나 PK 쪽에서 지지율이 좀 높죠. 굉장히 소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TK 소구력이 되게 높죠. 엄청 높은 거죠. 그러니까 TK에서 그 아성을 무너뜨리고 배지를 다른 사람이고, 근데 PK는 요번에 민주당이 사실상 그 싹쓸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 지금의 PK의 진지를 TK까지 북상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고, 다음번 내후년 총선을 생각한다면은 요번에 모처럼 만에 진짜 그 부산, 경남, 울산 그쪽에 이제 이 진지를 구축한 거 아닙니까? 네. 이거를 다음번 총선에서도 국권이 지키고 그거를 TK 쪽으로 북상시키는 유일한 카드가 김부겸이었는데 이게 못 나오게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자유한국당 쪽의 어떤 정치 전략가 입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알겠습니다. 그게 너무 이른 분석이에요. 8월 25일 전당대회 앞두고 이제 제일 처음 출마 선언을 한 분이 박범계 의원이고, 그리고 송영길 의원이 어제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김진표 의원도 했었고, 네. 지금 세 분만 우선 출마 선언을 한 것이고, 이제 최재성 의원이 오늘 오전에 오늘 오전에 하셨나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좀 방송 준비하느라고 챙겨보지는 네, 못했는데 네, 네. 이제 이번 주말이면 이제 끝나요 이제 네. 마감이 됐는데 몇 분 정도가 할 걸로 보세요, 최민희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서른 의원하고 이인영 의원도 그렇고 김두관 의원도 출마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민주당 차기 당 대표는 공천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이제 공천권 그러면 전략 공천 때문에 이게 복잡한데요. 네. 민주당은 거의 98%가 국민 경선입니다. 네. 그냥 경선. 예, 그래서 경선 룰을 미리 정해 놓으면 네.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경선을 했을 경우 오히려 개혁 공천의 결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현역 의원이나 현직 지역위원장이 훨씬 인지도도 높고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되게 보수적인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21대는 뭐 자유한국당은 폭이 더 클 거고 민주당의 경우도 아마도 엄청난 개혁 공천의 압박에 직면할 텐데 네. 이게 이제 모순이 발생하죠. 시스템과 결과에. 네. 이런 걸 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예. 확인해 보니까 최재성 의원 출사표 오늘 오전에 선언했다고 네. 지금 전해 오네요. 자유한국당 또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뭐 비상대책위원회 또 전당대회 앞두고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들 많았습니다. 신조 의원님, 네. 최근에 이런 물론 지금 한 발짝 떨어져서 보실 때 이런 움직임들 어떻게 보시는지 마무리 발언 좀 말씀해 주세요. 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다 좋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별로 이제 박수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제 작년에 걸친 이 정치적 격변 속에서 이른바 이제 적폐청산 국면이 이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제 인적 청산은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더욱더 중요한 거는 사람의 실패보다도 제도의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네. 이제 이런 제도 개혁, 제도 혁신 이런 쪽으로 정치권이 좀 지혜를 모아야 될 때 아니냐. 그래서 엊그저께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이 재헌절 70주년을 맞이해서 연내에 이제 개헌도 하고 선거구제 개편도 하고 뭐 특활비도 다 어떻게 손보자 이런 쪽으로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뭐 드루킹 특검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나눌 것도 있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는데 말씀 나누다 보니까 훅 갔어요. 그래서 신주님 시간 되시면 다음 주에 한 주 더 출연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네. 후회라도 좀 의견 밝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예. 자, 오태훈의 시사본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각설하고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